38살이었던 성자 씨는 아이 셋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저녁에는 부업으로 공장에서 가방 만드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4살이었대요. 밤 9시에 성자 씨는 일을 마치고 아들과 함께 공장을 나섭니다. 아이가 걸어가던 중에 바닥이 푹 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사 중이었던 거죠. 그거를 검은 천으로 대충 이렇게 가려놨는데 어두워서 그걸 못 본 겁니다. 성자 씨는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3.5m 아래로 추락을 합니다. 아이고. 성자 씨가 정말 크게 다쳤습니다. 머리뼈, 턱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비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야, 그런데 성자 씨가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불이 나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그래서 성자 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500만 원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성자 씨는 절박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자 씨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이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서 제2금융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김성자님이시죠? K캐피탈 이주호 대리입니다. 고객님의 대출 신청 서류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실제로 제가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맞죠? 곧바로 성자 씨는 대출 신청서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10분 뒤에 전화하실 거예요. 그분께 안내 받으세요. 10분 뒤에 K캐피탈 박지만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요. 실제로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좀 어렵겠는데요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재판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래요. 자기가 전산 작업으로 신용 등급을 올리면 되는데 그러려면 14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대출 안 되면 사채라도 빌려야 하는 형편이고 믿고 보냈어요. 잠시 뒤 박지만 팀장에게서 좀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해요. 바로 상환하세요. 가상계좌 같은 걸 불러주더라고요. 할 수 없이 또 보냈죠. 주변 상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200씩, 300씩.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20%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또 빌려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보내셨나 봐요. 600, 어머. 1200, 1200. 신용 조회 기록 삭제 비용. 전화를 받은 게 월요일이었고 화, 수, 목 사흘 동안 총 3,200만 원 보냈어요. 의심스러운 거는 없으셨어요? 왜 의심을 안 했겠어요. 제가 자꾸 의심하니까 박지만 팀장이 자기 신분증하고 명함하고 사진하고 전송을 해줬어요. 진짜 250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진짜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지금 끝판이야 지금 완전히. 내가 명함하고 신분증 보내줄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식사라도 내가 한번 하려고 내가 보내준 거지. 이미 몇 천만 원을 보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통화 시점에서 이건 절대 피싱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돼요. 대출금이 지급되기로 한 금요일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입금되지 않는 거예요. 박지만 팀장과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요. 결국 일요일 밤 박지만 팀장이 보내준 명함 있잖아요. 거기에 적혀있는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본 거예요. 성자 씨는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일요일 밤이잖아요. 그 시간에 누가 있겠어요? 경비원분이 무슨 일이냐면서 문을 열고 나온 거죠. 성자 씨는 다짜고짜 그 문자로 받은 그 명함 그걸 내밀었어요. 아저씨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여기 근무하는 거 맞죠? 그랬더니 단번에 알아봅니다. 야 이거 또 이놈이네. 또 당하셨네. 그러면서 이놈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 맞았던 거네요.
돈 어떡해요? 그냥 멍하니 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엄마 왜 안 와? 아이고. 아들이 엄마 우리 배고파 빨리 와. 성자 씨는 차를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얼마 뒤에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차를 세웠죠. 그랬더니 경찰 말이 음주 신고가 들어왔다. 성자 씨가 운전을 비틀비틀 거리면서 했던 거예요. 내리라고 해서 내렸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바지에 소변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바지에 실례를 한 거죠. 일단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경찰이나 금감원이든 어디든 빨리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일단 그 범인의 계좌 지급 정지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통 뭐 5분에서 15분 안에 걔네들은 돈을 다 인출해 가거든요. 이미 며칠이나 지났는데 어떡해요. 범인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남았더라고요. 아이고야. 게다가 피해자가 저 말고도 여럿 있어서 그 돈을 n분의 1 나눠야 하는 상황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또 경찰 말론 범인들은 중국에 있어서 잡을 수가 없다고 했고요. 게다가 이 경우는 지금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온 시점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맞아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대출 신청을 하면 텔레마케터가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출이 왜 필요한지, 대출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어느 은행에서 받았는지, 직장은 어딘지, 자기 집인지, 차는 어떤 종류를 타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죠.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돈이 없는 사람의 정보는 범죄자들에게 팔립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들의 정보는 건당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에 거래되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을 알아볼 때 어떤 용도로 쓸 거고 얼마가 필요한지 은연중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 정보에 맞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출은 반드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돈 급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솔깃하고 고마워요.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저항의 벽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내고 신용등급을 올린다든가 그 돈은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니까 피해자들은 추가 비용을 내는 거고요. 문제는 이런 요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거의 일주일은 누워만 있었어요. 아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술 먹고 수면제, 술 먹고 수면제 그렇게 의지를 했어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 아들이 8살인데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가 왜 그래 하고 달래니까 엄마 저기서 죽으려고 해서 내가 잡았어. 우리 아들이 가리키는 걸 보니까 세탁소니까 옷걸이가 많잖아요. 거기에 스카프를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큰일 나실 뻔했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엄마 안 죽어. 그러면서 아들을 안고 토닥토닥 달래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를 지옥에 살게 한 놈을 경찰이 잡지 못한다면 그들도 나처럼 지옥에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자 씨는 일단 보이스피싱에 전화 걸려온 그 번호로 무작정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통화 중이면 또 하고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고요. 그쪽에서 전화를 받던가요?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 뭐 씹어 죽일 놈들, 내가 귀신이 돼서 너 가만 안 둬, 뭐 3대가 망할 거야. 막 뭔 X야, 뭔 X야 욕을 퍼봤어요, 이제.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밤 10시경이었어요. 익숙한 목소리로 이제 전화가 걸려옵니다. 맨 처음에 성자 씨와 통화했던 이주호 대리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주호 대리가 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또 나한테 무슨 사기를 치고 그래. 끊어 이러고 전화 그냥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진짜 유혹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죽을 때 졌으면 사죄를 할 테니까 제발 진짜 이번 제발 진짜 좀 정신 부탁 좀 드릴게요. 본인들은 중국에서 감금되고 협박당하면서 상담책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총책이 술을 마시러 나간 사이에 지금 내가 전화 거는 거니까 날 좀 도와다오 이 얘기입니다. 경찰한테 신고를 안 하고 성자 씨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친 피해자 중에 제가 가장 집요했대요. 제가 계속 전화하고 계좌로 100원, 200원 보내면서 귀찮게 했다고. 이 사람이면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중국으로 가는 거 비행기표 시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사람이 꼭 가서 잡혀야지만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갔다가 다시 넘어오면 저희 진짜 죽어요. 그러면 지금 경찰서로 전화하셔가지고요. 네.
뭐뭐가 있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예예. 자기가 비행기표 시간을 알아낼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죠. 그 총책이 공항에서 검거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본인이 직접 한국 경찰에다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이주호 대리라는 사람도 한국에서 지명 수배자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대신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담당했던 형사한테 갔는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줌마 또 돈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제보가 온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야 청책 한 건데 껄껄껄 이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왜 비웃냐고. 총책 잡을 때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면 그 조직원이 자료 다 보내준다고 했다. 진짜인지 아닌지 기다려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담당 형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시작합니까? 라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찰서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이 성자 씨 눈에 띈 겁니다. 신고 보상금 최대 1억. 야, 근데 이거는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자 씨는 결심합니다. 내가 다른 정보들을 더 많이 알아내서 형사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주호들이라고 하는 조직원과 계속 통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몇 년생이에요? 65년생이요. 아 그리고 그 사람이요. 키가 몇이에요? 키 작아요. 넉넉 잡아서 한 160 정도 돼요. 넉넉 잡아서 160, 몸무게는 대략. 네, 몸무게는 말랐어요. 그럼 사진만이라도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꼭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사를 직접 하셨어요. 거의 지휘 본부를 차리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총책 사진 찍어달라는 걸 제일 힘들어했어요. 야, 그래도 찍었다, 어떡해. 와. 몇 시 한국 도착인지. 칭다오에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고향은 어디예요, 이 사람? 고향은 제가 알기로 이천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고향까지 나오고 나올 게 다 나왔는데 경찰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다시 한번 경찰서에 이제 갔죠. 네. 총책이 설세로 이번 주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한국에 온단다. 그랬더니 형사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몇 시 비행기인지 정확한 항공편이랑 좌석표를 알아야 잡을 수 있다고. 야, 이건. 아휴. 근데 이건 아예 그 형사가 조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본명 알고 생년월일 알고 콕 집어서 칭따오에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케이, 정보가 부족하다면 내가 그냥 더 무조건 캐낸다고 결심하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자 씨 일을 제대로 해내십니다. 일단 그 조직원에게서 800명에 달하는 피해자 명단을 받아내요. 성자 씨는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거점 사무실 주소와 외경 사진, 거기에 사무실 현장 내부 사진까지도 받아냅니다. 경찰서에 다시 달려가서 빨리 수사하라 했더니 아줌마 총책 잡으면 돈 받기로 했어요? 왜 자꾸 잡으려고 해요? 아줌마 설세로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난리가 납니다. 그거 대체 어디다 신고하신 거예요? 화성시 졌어. 증인 노래하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무서워서 들어가겠습니까, 솔직히. 기금당은 누가 하라고요? 뭐 칼 맞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냐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 해갖고 다 해주는데 지금 자꾸 뭐 누구 뭐 더 넣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는데 어떡하냐고 그럼. 이주호 대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형사가 아줌마 말을 믿을 수 없다. 그 전화번호를 달라. 자기가 통화를 하겠다 이래갖고 했는데 대뜸 그렇게 당당하면 직접 들어와서 자수하라고 한 거예요. 이 조직원이 난리가 난 거지 그 말에. 중국에 있는 증거들, 컴퓨터 다 없애겠다고 난리가 난 걸 겨우 설득했어요. 또. 결국 제가 2월 6일 날 총책이 타고 오는 항공편, 심지어 총책 고향 집, 주소까지 정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알아내서 갖다 줬어요. 그렇게 총책의 입국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때부터 경찰과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총책 고향 집 앞으로 혼자 잠복 시작했어요. 총책이 오기는 왔나요? 보이스피싱 총책은 당일 예정됐던 비행기편으로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요,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서 검거도 돼요. 그렇지만 성자 씨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어머. 아는 언니가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거 너가 잡은 사람 맞지? 묻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형사한테 문자 한 통 오더라고요. 범인 잡았다고.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은 건 2016년 당시에 굉장한 성과였어요. 드물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성자 씨의 활약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성자 씨의 공적을 가로챈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했고 화가 났죠.
고맙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어쨌든 오케이 잡혔어요. 3,20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총책 명의로 된 재산은 벌써 다 빼돌렸더라고요. 대포 통장 4개에 있던 1억 8천만 원이 잡히면서 압류되었긴 했는데 그건 범죄 수익금으로 피해자들한테 줄 수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네요. 돈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확실한 방법은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승소 판결문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수개가 재산을 다 빼돌려 나왔다면 판결문 그냥 공수표 되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구치소에 수감된 총책을 7번을 면회를 갔어요. 제가. 아, 만나셨구나. 예, 당한 사람이 멍청한 거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고 500만 원에 합의 보자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지가 내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너하고는 합의 안 봐. 그러면서 면회 시간 15분 동안 욕을 하고 거의 다 쓰고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피해 금액 못 받아도 보상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경찰 포스터에서 신고하면 최고 1억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왜 포상금이 안 나오는지 하고 경찰서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전화를 해봤어요. 물었더니 깜빡했대요. 내일 통장하고 신분증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죠. 정말 선심 쓰듯 통장에 100만 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누구예요? 나 진짜. 아, 너무 화가 나는데 듣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총책도 아니고 그냥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몇 명 앉혀놓고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할 일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줌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아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길래 야, 이 X야, 어따 대고 아줌마야. 너 월급 주는 주인인데 어따 대고 아줌마야. 그래, 속이 다서 그래. 잘한 나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자겠어, 진짜 열받아서. 나중에 제 이야기가 영화화돼서 검찰청에 가서 사실 확인서를 뗐더니 당시 총책 1명이 아니라 밑에 직원들까지 해서 5명을 잡았더라고요. 많이 졌. 와, 성자 씨의 제보 덕분에 거의 조직을 일망타진한 수준으로 검거를 했는데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경찰이 진짜. 피해 금액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데 그리고 중간에 잡혔기 때문에 몇백 명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성자 씨의 제보 덕분에 거의 조직을 일망타진한 수준으로 검거를 했는데 그래서 표창장은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표창장 받을 감 아니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표창장을 그 일반인한테 주려면 공적조서를 써야 돼요. 공적조서를 쓰게 되면 김성자 씨 수사한 게 다 들어가요. 그 공적조서에. 그러니까 표창장 줄 수가 없죠. 영화 나오면서 검찰총장님이 포상금 지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검찰청의 추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어요. 다행이긴 한데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끝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주지 않은 거네요.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한 시민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에게 돌아온 건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